그 순간부터 우열이 만들어지면 누군가의 주장이 더 커지고 누군가의 주장이 더 적게 반영되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젊은 세대나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나이 들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보다 오래 산다면 사는 방식,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형태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만들어주셨던 컨텐츠에서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있거나 혹은 안 보고 싶었던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태세를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재밌었던 게 노 시니어 존이라는 말이었는데 이번에 수능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 그런가요? 몰랐는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좀 더 공론화시켜서 말씀 주실 생각하셨던 거였죠? 노 시니어존이 나왔으면 이제 앞으로 노인에 대한 이제 배척하는 분위기, 혐오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노인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응이 왜 이렇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까? 도대체 노인들이 어떤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지금 그만큼의 산업화가 똑같이 왔으니까 조부모, 다시 말해서 노인 계층으로 간 분들과의 조우가 줄었기 때문에 더 타자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노인들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노시니어존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힙한 곳이나 이 핫플이라고 하는 곳들은 나이 드신 장년들이나 이 시니어들이 잘 안 가시거든요. 보통 젊은 세대가 가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알아서 위축되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들은 피하는 것들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근데 보통 친구들은 이제 할머니랑 뭐 이렇게 할아버지랑 살 일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노인들과 경험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지하철인 거예요. 지하철에서 노인들을 보니까 좀 약하고 되게 거칠고 매너 없는 이 노인들을 보고 이 노인들이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노인을 대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인식을 하니까 좀 혐오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짤로 만들어진 거 보면은 이렇게 막 거창하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계속 설파하시거나 아니면 또 과장된 형태의 옷을 입고 나오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회적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넘어서 맞지 않는 형태의 어떤 규칙을 강요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자꾸 올라오는 짤들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젊은 사람들도 그런 분들 꽤 있고요. 나이 드신 분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만 특히 주목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더 많이 좀 과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노인이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좀 약한 고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보는 이미지도 그렇고 뭐 드라마나 언론에서 보는 그 노인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복지에 의존하고 노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7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에 그쳤다는 조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들은 좀 약한 존재다. 뭐 이런 시각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한 존재로서, 약한 고리로서 노인에 대한 어떤 혐오적인 감정들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노 시니어 존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들이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노 시니어 존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노 키즈 존도 마찬가지였어요. 노 키즈 존도 사실은 아동이 우리 사회 약한 고리다 보니까 노 키즈 존을 만들어서 이제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일들이 있었고 근데 그 좀 더 따져보면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맘카페라든가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그 여성들에 대한 불편함. 근데 과거에는 이제 집에서 조용히 애를 키웠는데 갑자기 이제 이 액티브한 여성들이 애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카페 가서 애들을 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근데 카페는 이 기저귀를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집에서 조용히 애를 키우지 데리고 나와서 이 기저귀도 제대로 처리도 못 하고 이렇게 피해를 주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여성도 마찬가지고 아동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타깃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좀 드는 것이요. 첫 번째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조우에서 내가 느껴지는 불편함이 커진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나도 그런 삶을 겪을 수 있으면 개연성 속에서 공감되잖아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할 생각이 없거나 출생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혹은 나이가 듦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아직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상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내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타자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따르는 인생의 항로가 예전처럼 나이가 들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는 부분들의 전체 항로에서 내가 좀 배제되거나 혹은 내가 그만큼의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좀 극한 생존을 추구하는 세상이고 각자 도생의 뭐 세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제 청년 실업 문제라던가 그다음에 사실은 뭐 이제 뭐 집값이라던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내가 결혼하기도 어렵고 이제 직장 잡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니까 여유가 없고 노인들은 이제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세 노인분들도 대부분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서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이제 생존 경쟁이 이제 좀 피 터지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관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의 취약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보다 근원적으로는 나의 취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를 돌볼 만큼의 여유가 없는 부분들도 일부 좀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되는 건데 그때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어른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도 늙어봐라. 저희 랩에서도 이제 혐오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았거든요. 온라인 커뮤니티 한 11개 정도에서 이제 한 50만 건 정도 이제 게시글을 모아가지고 이제 혐오에 대해서 좀 패턴화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혐오가 있습니다. 이 장년 세대나 지금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도권에 있는 이 40대, 50대 남성들을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개젖이나 틀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반드시 노인뿐 아니라 장년 세대를 비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용례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노인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면서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좀 규범 중심으로 흘러가고 서열 중심으로 흘러가고 나이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혐오 감정들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세대 간의 협력을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들은 내가 약자다. 노인들은 또 우리가 약자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좀 무한정 이런 관념들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은 세대 갈등이 더 심화되고 우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반화 타자화의 이슈가 제일 먼저 큰 것 같아요. 개별자는 다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이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특정한 형태의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신도 응당 그만큼의 무례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거나 혹은 당신은 아닐지 몰라도 당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연대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이슈는 뭐냐면 근원적으로 갈등과 대결 구도가 나올 만큼 내가 현재 불이익을 받고 있고 척박하고도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 감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지금까지 했던 레토릭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끝도 없이 점화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대상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위해서라면 먼저 직시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에 대한 다른 세대에 대한 다른 구성원에 대한 이 경험을 어떻게 확장시켜 줄 것인가. 네네. 어떻게 세대 간에 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과거에는 세대 통합이라던가 사회 통합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소통, 사회 통합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요. 뭐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그게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 공감이라고 하는 거,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관시하고 있고 서로를 오해하고 있는 이 세대 집단과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를 경험하게 하고 소통하게 할 것인가? 혹시 해안이 있으십니까? 간접 경험으로 따진다면 이제 아이디어한 노년의 모습하고 인자한 분들에 대한 것들 실제에 있는 수많은 좋은 케이스를 설명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케이스예요.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올바른 어른의 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림으로써 아 저렇게 나이가 드는 분들은 정말 아름답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훌륭한 노인들, 어른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표면적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대가 악의가 있지 않고 양식이 있으며 훌륭한 삶의 지평을 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이 시니어 세대가 좀 먼저 변해야 되나요? 둘 다 변해야죠. 둘 다 변하는 건 뭐냐면 먼저 상호 이해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수용자의 태도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내가 수용한 후에 내가 지금의 규칙과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라면 내 스스로 변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좀 녹록치 않거든요. 젊은 세대나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나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연령주의라고 하는 거. 네네. 나이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질서가 잡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까라면 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부분들이 아닌가. 놀이터에 가가지고 조그만 친구들이 있을 때 서로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대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몇 살이야? 물어본 다음에 5살이야 그러면 6살이니까 형이라고 불러. 그 순간부터 서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어린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다 같이 친구일 수 있는데 거기에 서열과 순위를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이야? 어우, 우리 아이는 6살이니까 형이라고 불러를 만들어줌으로써 서열을 그 안에 이입시키고 있는 건데 부모 시대의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열이 만들어지면 누군가의 주장이 더 커지고 누군가의 주장이 더 적게 반영되는 구조가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의 평등성이라는 것이 훼손되는 것들을 낳고 있는 거죠. 그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저희 대학원생들 얘기인데 다 같은 뭐 학부 같은 학교 나온 그런 선배들이에요. 같은 학 그러면 보통 우리 형, 누나, 언니 이렇게 부를 텐데 서로 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네 선배인데 그냥 오빠, 형이라고 부르면 되지 왜 쌤이라고 부르냐고 그랬더니 아 쌤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대요. 그리고 나를 좀 더 상대를 좀 더 존중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또 나를 스스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서로 쌤이라고 부르는 거. 연령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게 심각하고 우리가 넘어서야 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세대가 상당히 깨닫고 있다.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세대 구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뭐 세대 구분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저희 뭐 산업화 세대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그다음에 이제 베이비 부모에서 60년대 태어나신 분들, 그다음에 뭐 X세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밀레니얼 있고 이제 보통은 30대, 그다음에 이제 좀 젠지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20대를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알파 세대도 있고요. 대한민국은 신기한 게 말을 만들어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외국에는 없는 MZ 세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 두 가지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저희가 그 연구를 할 때 절대 안 붙이는 게 두 개의 세대를 합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랑 비슷하냐면 새로 들어오신 신입의 분이랑 부장님이 같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더 나이 든 분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이해가 안 돼.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타자와의 케이스라서 저희는 절대 안 씁니다. 사약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코홀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그 태어난 시기나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구별하는 것처럼 뭐 X세대나 뭐 밀레니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입장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죠. 생애 단계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똑같아. 어차피 인간은 뭐 대학 가고 또 졸업해서 일자리 잡고 결혼하고 또 나이 들고 또 생애를 마감하는 뭐 이런 보편적인 루트를 따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어떤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이렇게 세대를 구별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확실히 이 취향과 개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모든 세대한테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예, 개성의 사회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구별해서 보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코호트 효과는 저희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가 얻었던 사회문화적인 형태의 경험이라는 게 소중하다. 네. 예를 들어서 큰 갈등을 겪었거나 거대한 전쟁을 겪었거나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식을 기반으로 본인의 사고체계가 성립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두 번째인 형태의 그분의 생애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상당히 맞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정해진 시간 이내에 세계 단계가 다른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결혼의 때가 어디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우라면 일정한 나이가 되었어도 그 단계를 안 거치는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삶의 이정이 다른 분들이 같은 형태의 사고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흥미로운 건데요. 우리가 오래 살면서 그만큼 이완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만 하더라도 글쎄 뭐 출생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40대, 50대에도 하시는 분들 나오고 그다음에 그만큼의 우리의 여유가 예전에 조급하면서 조금씩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풀어짐이 좀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수의 혜택을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전체 생애가 60, 70대였기 때문에 20대 이걸 꼭 해야 돼 하시던 분들이 아니야 천천히 해보겠어. 그만큼 나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있어라는 식으로 본인의 삶의 이정표에 대한 강박을 좀 벗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슬픈 거는 그렇게 우리가 시작이라든지 시도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여유는 계셨는데요. 안 그러고 아직도 연령 차별적인 형태의 어떤 이슈들이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뭐 은행권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그게 만 39세였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50대 중반 후반 혹은 40대 중후반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40세 이전까지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사실상 그건 어떻게 본다면 연령 차별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좀 허용되지 않는 건데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연령적인 형태의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일에 대한 어떤 기회를 제한하는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지금 조금 희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즉각적인 어떤 보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공정한 임금이라고 하는 게 요즘 굉장히 큰 네네네. 화두인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회사에 오래 있고 내가 나를 반겨주고 또 나를 보상해 줄 거라고 믿으면 그리고 공정한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천천히 오는 거죠, 보상이라는 게. 근데 요즘은 회사를 바로바로 옮기니까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를 빨리 그만두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또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 직장이 아니라 내가 즉각적으로 임금을 공정하게 받고 내가 즉각적으로 다양한 복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연결돼서 노령화라든지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안전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지금까지는 내 생애가 그리 길지 않았고 그다음에 내가 속한 조직에서 나의 안위를 보호해줬고 그 이후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한 조직이 나의 어떤 인생을 의탁시켜줄 수는 없는 것이고 생애는 길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의 여명이 길어진 만큼의 안전판이 요구되는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잘못하면 이게 능력주의로 갈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능력주의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잘 들어가서 일자리를 잘 잡고 대기업의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작은 차이에 예민하기 때문에 능력주의로 가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그 경쟁에서 배제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능력주의에 따라서 그게 이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면 오히려 불평등을 만들고 네. 공정성을 위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평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생애보상 이슈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사회의 기여가 그 전 세대로부터 많이 이렇게 제공되었고 그만큼의 그분의 기여가 지금의 안정된 사회를 형성했기 때문에 응당 보상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건 생애보상 이론이거든요.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는데 라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새로운 세대는 그게 아니라 함께 만든 거였고 지금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지만 충분히 환금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차갑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 합의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상호 간에 인식하고 인정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세대 갈등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경제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좀 문화적인 요인인데 아무래도 지금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복지라던가 뭐 연금이라던가 그다음에 조세 문제, 부동산 등등 해가지고 젊은 세대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이 노인들을 내가 정말 부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만 명, 3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거기도 이제 그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전 세계에서 저출생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니까 그런 젊은 세대의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린 까라면 까라고 하는 그 서열 중심의 문화, 나이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요즘은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기초연금인 것 같아요. 기초연금을 이제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린다는 그런 정부의 이제 방책이 나왔는데, 젊은 세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는 연금을 내 가지고 10년 연금을 열심히 내면 국민의 30%가 49만 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49만 원, 50만 원만 받으면 많이 받는 건데, 근데 그것도 한 10년 이상 이제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노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바로 30만 원,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국민의 70%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저항감, 거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앞으로 이제 노인 부양을 누가 할 것인가, 이제 복지 부담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 이런 부담감들이 쌓이니까 세대 갈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하나의 해법으로 풀어낼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종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 되었으니, 이걸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풀어나갈 것인가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마우르 기엔 선생님의 프라이니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대 사회는 8세대 정도가 함께 살고 있다. 심지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9세대까지도 간대요. 이게 장수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함께 사는 건 명제인데, 반목하거나 갈등하면 사회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라도 함께 사는 걸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출발은 상호 이해가 아닐까요? 제가 그 총균세 저자인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와 여러 번 이제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이나 이제 일본, 중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잘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 시스템이고, 이 동아시아는 협력을 잘하는 시스템. 근데 이 협력 시스템이 언제부터 어디서 기원을 했느냐? 이 쌀농사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농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많이 내리면 사실은 재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재 짓죠. 뿌리니까. 예, 쌀농사는 이제 벽실을 뿌려야 되고 또 재배해야 되고 또 모종을 심어야 되고 또 물을 대야 되고, 수리 관계가 제일 크죠.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인 기억이나 경험, 이제 습속 같은 것들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아무래도 이 협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DNA가 있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토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핵개인이라는 개념을 쓰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핵개인이 뭡니까? 핵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류 레벨의 협업이 가능해지면서 그만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어떤 증강된 지능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삶을 의탁할 만큼의 연결성이 조금씩 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장수 때문에라도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는 분들이 나왔다라는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른 모시고 가야 해서 오늘은 제가 월차를 써야 돼요. 병원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회사마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 휴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반차를 쓰신대요. 근데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은 또 플랫폼으로 택시를 불러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나의 수고로움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자립을 돕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능이 발전하고 AI가 등장하는 사회인데 사실은 많은 나이 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업데이트하고 일신 우일신 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렵죠. 그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는 우리 일종의 좀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고 사람 관계도 좀 이렇게 좀 사회적 관계도 네트워크 좀 있는 분들은 좀 핵개인으로 살아갈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또 핵개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많은 노인들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도 이분을 돕는 시도와 새로운 준비가 좀 더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봤던 좀 슬픈 내용이 뭐였냐면 중국인가였는데
고속철도 티켓을 구하고 싶어서 현찰을 들고 있는 분이 울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앱으로 사시니까 이분은 현찰을 들고 있어도 예매가 불가능한 구도거든요. 근데 한국도 좀 비슷해요. 이런 부분들이 여류에 처한 분들의 배려가 좀 적은 건데요. 이분들을 돕는 새로운 형태의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네트워크가 새롭게 요구될 거예요. 재밌는 건 그분들도 또 AI가 돕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거나 조금씩 그만큼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살갑게 할 수 있는 건 사람보다 오히려 AI가 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각자가 본인의 삶의 중심을 살기에도 바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계속해서 케어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형태의 태스크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관계 맺기, 사람들과 공감하기, 작은 소그룹을 만들기, 그 안에서 내가 팬덤을 형성하기, 나만의 전문성을 가꾸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미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립이라고 하는 게 있고 관계 맺기라고 하는 게 핵개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성촌에서 평생 같이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본인의 취향과 애호를 기반으로 새롭게 많은 분들과 조우하고 좀 더 단속적 관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자발성이에요. 강제로 너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규칙에 따르는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고 그만둘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상대를 존중하고 그만큼의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이유가 예전 같았으면 선배야, 후배야, 영원히 그래.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좀 험한 얘기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친교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온라인 보시면 전부 다 님이라고 부르고요. 반말하지 않아요. 이만큼이 그만큼의 우리의 삶이 더 넓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 주신 거는 조금 이제 이상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직장이나 이제 일터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상명하복적인 문화, 이게 뭔가 좀 탑다운, 뭐 까라면 까라는 문화가 과거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 체질화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계급장 떼고 그냥 서로 그냥 그 애호와 기호와 취향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해라.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고 굉장히 위계나 나의 질서가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그런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청년들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고 있다는 발견을 전달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원건 원치 않건 가게 돼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집속되어지고 결속되어진 형태의 연대가 생존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고요. 지금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자동화를 형태의 새로운 인풋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컨 원치 않건 핵개인으로 사실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취미나 애호를 추구하는 방식이 내가 혼자서 뭐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뭐 짤을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나의 취향을 추구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인간 본성에 더 맞고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집합적인 형태의 삶을 통해서 안정감을 계속 얻어왔던 그런 종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일 거예요. 다만 그게 운명적인 형태의 위계가 있는 방법이었냐, 자발적 의지를 기반으로 했던 수평적 관계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거였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위계가 아니라 선의로 만들어진 형태의 집단에서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자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관계라면 그만큼 소중함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거예요. 함께 사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학자들은 오랫동안 역사라든가 문명의 변화들을 좀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특히 우리는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전통이 있고 우리를 강조하고 공동체랑 집단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게 무슨 그 서바이벌 게임 같은 그런 형태의 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그 승자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대로 됐다라고 되게 과시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이기고도 미안해해요. 상대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네. 안아줘요.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은 팀에게 돌려야죠. 네, 그런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사회를 볼 때
각자 도생 또 핵개인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 하려고 그러면 팀이 붙어가지고 팀워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삶을 의미 있게 살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의존해야 되고 또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또 기성세대,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연대에 대한 이슈가 그 다음이에요. 핵개인으로 이제 섰어 나의 어떤 생각을 고추 세우면 그 다음에는 핵개인끼리 연대가 그 다음에 숙제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연대보다는 연좌인 경우가 있었어요. 천형처럼 누군가의 삶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각자가 핵개인이 되었을 때 상호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 다음 이슈로 나올 겁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효도의 종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효도란 시스템이 생존의 전제 조건 같은 거였는데 나이 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만큼의 짐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발적으로 설명드린 거죠. 과거에는 효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따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 뭔가 용돈 드리고 이제 보약해드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져서 노인들이 스스로 이제 자기를 돌보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한중일부터 해서 이 동아시아 쪽에 효도 스터디에 대한 논문들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 효도가 재밌었어요. 일본은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잘 사는 거. 이따가 찾아뵙는 거. 이 정도로 효도를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모셨니? 혹은 더 나아가서 지원을 하고 있니에 대한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의무가 좀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바라보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양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심지어 분가할 때 경제적 지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안은 돕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그만 지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을 사적 구조로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죠. 이건 이제 합의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다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사적 구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든 부분들은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좀 아니 나는 아직까지 부모님들께 용돈 많이 드리는데 그렇죠. 뭐 이런 분들 계실 네. 것 같아요. 뭐 저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중년이나 또 젊은 분들도 여전히 용돈 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고 근데 과거보다 용돈 드리는 아마 그 비용은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거든요. 효도를 반드시 이제 뭐 보약과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뭐 시간을 같이 보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좀 요즘 힙한 카페 이런 데를 좀 모시고 간다던가 네네. 이런 방식으로 효도하는 방식이 좀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명웅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영웅시대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흥미롭게 본 장면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켓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 터지게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효도를 실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씀이거든요. 사실 비용에 대한 문제보다 정성과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찾고 알고 있다는 부분들이 소중한 것 같아요. 누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물이 소중한 이유는 그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아할 걸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밸류를 갖는다 그런 얘기들이죠. 네. 돈을 드릴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의 선물을 고르는 행위만으로도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좀 캥거루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네네. 해봤어요. 캥거루족은 뭐 아시다시피 대학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부모한테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 젊은 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부모들이 힘들까, 거의 뭐 등골 브레이커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미국이 지금 그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성인 자녀가 다시 동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대요. 왜냐고 그랬더니 집세가 비싸서 나가서 사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네. 좋죠. 뭐 부모님들도 방이 남았는데 굳이 따로 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만큼의 유대나 연대에 대한 부분들이 외로움을 덜어주기가 좋은데요. 이게 할 수 없이 하는 경우하고 본인의 의도나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불비함에 대한 부분이니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연로하신 분들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간다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노후 간병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만둔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개호라고 하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이런 예. 경우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게 시스템의 불비함이라면 문제이나 그렇지 않고 본인의 선이라면 그거는 바람직한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일본에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집이 있는데 청년들이 집이 없으니까 그럼 대학생분들 자취하는 거 함께 해보겠어요. 뭐 이런 시스템도 막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어떤 시스템은 실패하고 됐지만 적어도 확실한 건 뭐냐면 같이 사는 거에 대한 위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도모하는 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노인과 이 청년 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경우는 이 노인분들이 이제 손자 손녀를 봐주는 경우. 이제 경제적으로 효용이 있죠. 사람을 쓰는 것보다 이제 부모님이 봐주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효용이 있고, 네. 그리고 믿을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발견이 되고, 그런 면에서 혈연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대 간의 유대가 일어나는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 네네. 근데 이제 서로 빚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돕는 분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고 있는 건지, 근데 노동의 과중함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육아에 대한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도 나오거든요. 물론 살면서 생기는 갈등이니까 응당 내가 감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 노후를 편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과도한 노동에 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보육 시스템이 준비되었나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저출산 문제 얘기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가 붕괴된다. 우리나라가 망한다. 그죠? 내 미래나 내 행복이 더 중요한 것이, 내 생존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 생존이라고 하는 게 먼저 올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국가주의가 좀 붕괴되고 약화되는 게 사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결국 산업화 세대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86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주의가 약화가 되면 국가를 이루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들, 공헌한 것들을 잊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국가주의가 좀 약화되는 것이 의도치 않게 어떤 세대 간의 어떤 무관심, 뭐 또 갈등, 이런 것들을 낳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시스템과 거기에 따른 규칙이라는 것은 결국 합의되어지는 것인데 특정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새롭게 정의되는 것이잖아요. 특정한 누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흘러온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명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새롭게 재정의해 본다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님 가장 친한 친구분이나 지인 딱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네, 있죠. 그분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 오, 15살이면은 네. 근데 가장 친하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했고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서로 토로할 만큼 신뢰가 쌓였고 무엇보다도 다른 관점을 주었을 때 기탄 없이 얘기할 만큼 그만큼의 평등성을 확보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부럽기도 하고 작가님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도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행운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분이 그러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한테도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거든요. 나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숫자에 불과한 거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더 순진해질 수도 있고 마음을 열 수도 있거든요. 그 나이 차이가 지금 15살 말씀하셨지만 15살이나 12살 차이가 그렇게 뭐 큰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나이 터를 통해서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든 분들도 나이 차이가 뭐 20살 이상이 나더라도 계급장 떼어놓고 젊은 세대로부터 내가 정말 배우고 일신오일신 하겠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 사회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출발은 그가 몇 살인지 내가 몇 살인지를 모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 들은 다음에 계산을 했거든요. 이유가 평상시에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몇 살인지를 인식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와 내가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의 나이라는 건 정말 숫자에 불과하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작업들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저희가 뭐 나이 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서로 그냥 마음을 열고 계급장을 떼어놓고 서로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게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나이 차이란 말이 없어져야 나이 차이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몇 살이야, 무슨 띠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탐색인데 탐색의 출발은 뭐였냐면 서열을 기반으로 했단 말이에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조금 책임물을 지고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그만큼 기대돼, 그만큼의 존중을 보여줘야 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각자 역할을 하고 상호 존중하면 얼마나 아름다운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봅니다. 일단 우리가 100살 이상 살게 되었다면 차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